1장 부를 이루는 길. 역설적으로 가장 돈을 벌기 좋은 시절은 언제나 지금이다. 생각은 경기보다 우선한다. 호경기는 돈 벌기 가장 좋은 시기다. 생각을 바꾸면 불경기 역시 돈 벌기 좋은 때다. 우리는 늘 순풍을 기다리지만 인생이든 사업이든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순풍이 무슨 쓸모가 있으랴.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속물적이며 지극히 현실적이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분명 아니다. 하지만 누구나 돈이 많았으면 하고 돈이 많은 사람조차 더 많은 돈을 얻으려는 것을 보면 돈에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부와 가난을 모두 경험한 입장에서 보면 돈이 상당 부분 행복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다. 모든 행복을 살 수 없을 뿐이지 대부분의 행복을 살 수 있다. 사람은 그 대부분의 행복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기에 돈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에 대해선 나중에 해결하리라 기대하며 우선 돈부터 벌려고 한다.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둘 다 맞다. 나는 부자이면서 불행한 사람도 만나봤고 가난하면서 행복한 사람도 만나봤다. 가난이나 부는 행복의 기준이 분명 아니다. 그러나 돈의 가치를 이해하면서 행복의 방법을 터득한 사람에게는 돈이란 어마어마하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도구다. 돈은 나에게 나 스스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을 준다. 돈은 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지나친 노동에서 벗어나게 하고 적정한 영양과 휴식을 마련해 준다. 돈은 가족 간의 재정적 문제로 인한 긴장 상태를 쉽게 해결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돈에 대한 욕망을 멈추라고 조언한다. 그 조언자 중에 실제로 막대한 부를 가졌던 사람은 극히 드물다. 사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말은 돈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하느냐는 관점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바꿔야 맞는 질문이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사회와 이웃에 기여할 수 있는 현명한 삶을 배운 사람이라면 돈이 많을수록 행복해질 수 있다. 여전히 돈은 행복을 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돈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해서 그럴 것이다. 물론 돈은 우리를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으로 옮겨주고 은박지 덮인 치킨 대신에 캐비어와 버섯 요리를 먹을 수 있게 해준다. 젊은 시절 정장을 입고 비행기를 탔다가 항공사 직원의 호의로 생전 처음 비즈니스석에 탄 적이 있다. 그 이후로 몇 년을 아무 불평 없이 타고 다니던 일반석이 힘들게 느껴진 적이 있다. 증가된 갈망은 인생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감각을 막아버린다. 그래서 더 고급을 찾고 안락함을 유지하려 하며 그다지 필요 없는 회원 등급 유지를 위해 불필요한 소비를 하기도 한다.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불행하게 만드는 것 역시 사실이다. 실제로 벨기에 소재 리에추데 주르디 코드바흐 박사 연구팀은 과학 잡지 심리과학 8월호에 부는 우리에게 많은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지만 동시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를 게재한 적이 있다. 이 연구대로라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라는 다수가 공감하지만 증명되지 않은 일반적 통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보인다. 돈은 우리의 행복에 관한 갈망을 증대시키고 갈망은 중독성이 있으며 중독은 더 큰 중독을 불러일으키기에 언제나 위험하다.
돈이 점점 많아지면 새 차나 새 집이 주는 즐거움의 기간이 현격하게 짧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내가 생각하는 돈으로 행복을 사는 몇 가지 노하우를 공개하고 싶다. 일단 돈으로 무엇을 사고 싶다면 상품이나 물건보다 경험이나 지식을 사라. 모든 물건은 그것이 집이든 차든 고급 가방이든 소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매력을 잃기 마련이다. 별장이나 요트는 놀러 가기 멀고 사용하기 번거로워 친구들이 이용하게 되며 가방은 1년만 지나도 중고처럼 보인다. 게다가 나보다 더 좋은 차나 더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자랑은 고사하고 창피해지기 마련이다. 헐리우드 로데오 거리에 가면 모든 명품이 엄청난 가격에 팔리고 있다. 세상에 비싸다는 것들은 모두 이곳에 모인 듯하다. 그런데 이런 물건이 삶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필요하지 않은 무엇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비싸게 책정된 상품일 뿐이다. 반면 캘리포니아 하늘의 색깔이나 날씨는 공짜지만 더없이 아름답고 따뜻하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값진 것은 공짜이고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 로데의 거리의 상품은 가장 비싸다. 나는 비행기 요금에 많은 돈을 쓴다. 부모님의 오랜 친구분들을 초대해 모셔오거나 조카나 친구들을 초대해 여행하는 일은 그랜드 피아노를 사거나 스포츠카를 사는 것보다 재미있고 보람있다. 이렇게 경험이나 감정은 물질적 만족보다 깊은 행복을 준다. 필리핀에서 사온 물건들은 뭐였는지 기억도 없지만 세부의 푸른 바다와 그에 어울리는 하늘색, 그리고 해변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던 곳에서 동네 아이들이 바다로 뛰어들던 모습은 잊히지 않는다. 경험은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만 물건은 적응이 되어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여행이나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사진 몇 장만 가지고도 두고두고 자랑이 될 수 있다. 또한 비록 이기적인 이유라도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내가 굳이 선량한 사람이 아니라도 남을 돕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기도 한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반드시 도움을 받는 사람을 위하지 않더라도 그 행동을 하는 나 자신에게서 충분히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점심을 얻어먹을 때보다 사줄 때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 베푸는 것이 훨씬 행복하기 때문이다. 한 번은 옆 테이블에서 휴가 받은 군인 6명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몰래 직원을 불러 계산을 해놓고 웃으며 지켜봤다. 식사를 마친 군인들이 각자 지갑을 꺼내 들고 카운터로 갔을 때 누군가 음식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알고 일제히 두리번거리며 누가 계산을 했을까 찾고 있을 때 모른 척 밥을 먹는 기분은 더없이 좋았다. 이민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었던 사람이 젊은 군인들의 밥값 정도 내주는 것은 의무이자 채무처럼 느껴진다. 돈이 있더라도 이 둘 다 갚을 방법이 없지만 누군가에게 인색해 보이지 않으려 냈던 많은 밥값보다 훨씬 가치 있고 행복했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면 행복해진다.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고 싶은 사람에게 밥을 사는 일은 어떤 사치보다 싸고 효율적인 지출이다. 겨우 밥값으로 좋아하는 사람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부자가 되어 누리는 행복 중에 비싼 시계를 산다든지 특이한 스포츠카를 사는 것에서 느끼는 행복보다 훨씬 작은, 그리고 자주 있는 소소한 지출에서 행복을 느낀다. 마켓에 들려 꽃화분 몇 개를 한꺼번에 산다든지 책방에서 가격표를 보지 않고 마음껏 책을 들고 나올 때 부자로서 가장 행복을 느낀다. 작은 행복을 자주 느끼는데 돈을 지출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무엇보다 부자로서 짜릿한 기쁨을 느낄 때는 부자라도 부자로 살지 않을 때다.
사람들이 느끼는 보편적인 행복이 가장 큰 행복일 때가 많다. 가방을 둘러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요즘 유행하는 영화를 보고 근처 공원에 들리는 일이다. 이러한 행복은 양쪽 경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주고 스스로 돈 아래 있는 것이 아닌 돈 위에 있음을 공고히 하는 행위다. 자연히 행복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행복은 현재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 돈은 이것을 보완할 뿐이다. 돈이 행복을 주진 않지만 돈이 행복을 도울 수는 있다. 내가 돈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돈이 나를 주인으로 모시게 만든다면 돈은 얼마든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나는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언제나 공짜다. 소득을 10배로 올리는 방법. 지난 여름 어느 강연에 갔더니 부모들이 초등학생 아이들까지 모두 데리고 참석해 있었다. 20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로 강연장 내부는 짜증으로 가득했다. 강연 시간이 낮 2시라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많아 강연하기에 최악의 조건이었다. 그런데 막상 돈 버는 이야기를 화제로 강연을 시작하자 부채질로 어수선했던 강연장이 일순간 초집중 모드로 돌변했다. 소득을 10배 올릴 수 있다니 없던 집중력까지 생긴 모양이었다. 수입의 증가는 삶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라 어린아이조차 관심을 갖는다. 이제 자신의 소득을 10년 내 10배로 올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글을 신중하게 읽기 바란다. 바라는 바가 있다면 반드시 이 방법을 시도해 보라는 것이다. 첫 번째 할 일은 생각을 바꾸는 일로 시작된다. 소득을 10배로 늘리겠다는 결심 자체를 해야 한다. 결심하고 목표로 설정하는 일이 돈을 버는 일의 시작이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거나 성공하고 싶어 하면서도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 돈을 벌고 싶다면 얼마까지, 성공하고 싶다면 그 성공이 어떤 모습이며 직업의 형태나 수입, 환경까지 명확해야 한다. 좋은 남편이나 훌륭한 사회인 따위는 성공의 목표가 될 수 없다. 그것을 이뤘다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순풍이란 배가 가기에 좋은 바람을 말한다. 하지만 배가 가야 할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바람이 불어도 의미가 없다. 우리는 늘 순풍을 기다리지만 인생에든 사업에든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순풍은 쓸모가 없다. 하지만 목적지가 정확하면 어떤 바람도 순풍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역풍이나 폭풍도 목적지에 더 빨리 이르게 하는 바람으로 이용할 수 있다. 목표를 명확히 정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목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서도 목표 자체를 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목표 자체를 끊임없이 자각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 종이에 써서 벽에 붙이고 주변인에게 공표하며 목표 내용을 이메일 패스워드로 만들거나 컴퓨터와 스마트폰 초기 화면에 띄우는 방법을 써서라도 잊지 않고 상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각은 물리적 힘이다. 성공 여부는 목표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 생각을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고 지배하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의 글을 진지하게 읽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은 성공의 기본적 씨앗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원래 성공하는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할 뿐이다. 사회는 학교와 달리 국영수를 잘해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을 얼마나 깊고 진지하고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나뉘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목표를 이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두 번째 할 일은 호황과 불경기에 대한 기준을 재설정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돈 벌기 제일 좋은 시대는 언제였을까? 7, 80년대 토지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때라면 당신은 돈을 벌었을까? 8, 90년대 하룻밤에도 몇 배씩 주식이 오르던 시절에 살았다면 돈을 많이 벌었을까? 2000년대 IT 붐이 일었을 때 경제 활동의 주체였다면 어땠을까? 아이러니하게도 호황기를 누리던 그 어느 때라도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호경기는 언제 오는가? 라고 말이다. 하지만 돌아보면 누군가는 부자가 되었고 누군가는 여전히 호경기를 만끽하고 있다. 그 어떤 사람은 엄청난 돈을 벌었으며 누군가의 기업은 초고속 성장을 이뤘다. 역설적으로 가장 돈을 벌기 좋은 시절은 언제나 지금이다. 생각은 경기보다 우선한다. 호경기는 돈 벌기 가장 좋은 시기다. 생각을 바꾸면 불경기 역시 돈 벌기 좋은 때다. 오히려 불경기에 돈을 벌면 상대적 자산 가치가 높아져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다. 내가 아는 어느 노 교수님의 아내분이 암에 걸렸다. 그분은 아내가 안타까워 한탄하셨다. 아휴, 저 사람 죽고 나면 나는 이제 혼자 뭘 할까? 누가 내 밥을 해줄까? 누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줄까? 라고 말이다. 헌데 가만히 들어보면 아내 걱정이 아니라 남겨진 자신에 대한 걱정이다. 내가 아는 목사 친구도 병에 걸렸다. 그러자 장로들을 부르고 다른 목사들을 불러 안수 기도를 받았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 병에서 당신을 일으켜 세우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말로 끝났다. 성직자조차 자기 먼저 챙기는 마음이 본성이다.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이타적인 선의의 행동도 자신을 위한 것이 많다. 기부를 하면 신문에 이름이 나길 바라고 봉사활동을 하고 명패를 받아오는 일같이 말이다. 자식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자신이 하기 귀찮은 심부름 정도를 시키지 않는 부모는 없다. 자신을 먼저 아끼기에 하찮은 일쯤에는 내 목숨보다 귀한 자식을 시키는 게 사람이다. 분명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나 대단히 중요한 자신을 좀 더 자랑스럽게 만들도록 권하고 싶다. 스스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남들도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말이다.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어디서나 존경받는 사람이기를 바란다. 마찬가지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 역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세 번째 할 일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 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 가치를 깊게 내 안에 받아들여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면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다.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자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또한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고귀한 사람인가를 인지하는 순간, 다른 사람 역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자신의 격을 높이기 위해 좋은 목표를 갖게 된다. 더불어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에 선의의 의도를 가진 일들을 좋아하게 된다. 내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는 성공할 것이고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나는 성공할 것이다. 자신이 자신감 가득 차고
밝고 긍정적이면 주변 사람도 당신에게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이다. 인간 관계는 물론이고 모든 사업 관계도 감정의 결정이다. 지극히 논리적인 결정조차 실상은 감정적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확인일 뿐이다. 그렇다. 논리는 사람을 설득하지 못한다. 말문을 막을 뿐이다. 그러니 기운이 좋고 긍정적이며 밝은 사람에겐 사업도, 운도, 사람도 따라 붙는다. 나는 출입국 신고서에 나의 직업을 entrepreneur, 기업가라고 적는다. 나는 기업가다. 내 기업의 대표, 즉 사장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은 사장이다. 그렇다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의 경우는 다를까? 생각해보라. 직장에서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그들도 결국 나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 아닌가? 사업을 소유하거나 경영을 해도 구조 내에 갑을 관계가 있고 정부를 통한 관리 감독을 받는다. 직장에 고용돼 일을 해도 상사가 있고 그에게 관리 감독을 받는다. 동일한 구조다. 결국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 자기라는 회사의 사장이다. 한 회사 대표는 자기 기업의 서비스나 상품을 시장에 제공해 수익을 발생시키고 직원으로 일하면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고용주에게 제공해 수익을 만드는 것뿐이다. 지금 어떤 직함으로 불리던 우리 모두는 사장이다. 디즈니 만화 영화 벅스라이프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지도자의 첫 번째 규칙을 모르는 가 모든 것이 너의 책임이다. 모든 것이 너의 책임이다. 한 번 더 반복한다. 모든 것이 너의 책임이다. 사장이 된다는 것은 회사의 모든 일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불경기도 사장의 책임이다. 불경기에 잘 될 비즈니스를 선정하지 않았거나 불경기에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직원이 횡령을 해도 자기 책임이다. 횡령할 수 있는 구조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직원들끼리 싸워도 자기 책임이다. 그런 사람을 뽑았고 영역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책임이다. 자본이 모자라도 자기 책임이다. 자본 관리에 미숙했거나 자기 입보다 더 큰 물고기를 삼키려 했기 때문이다. 직원으로 일하는 사장들도 마찬가지다. 내 급여가 오르지 않는 것도 내 책임이다. 사장에게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색한 사장을 만나 고생하는 것도 자기 잘못이다. 그 회사를 살리고 죽일 능력을 보여주면 아무리 인색한 고용주도 벌벌 떨기 마련이다. 그렇다. 자신이 내 인생의 사장이라고 인지하는 순간 자신의 문제로 남을 탓하지 않게 된다. 변명도 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회사나 사장에 대해 불평할 이유도 없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사장인 여러분 자신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무엇이든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면 자기 스스로 달성하는 것이다.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없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재벌 2세가 되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는다.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나지도 않는다. 모든 일은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은 나와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 때때로 나 역시 일반 사람과 다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보곤 한다. 하지만 나는 불과 12년 전까지 40도가 넘는 텍사스 땡볕에서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시볼의 박스 트럭에 한쪽 팔을 태워가며 사과를 실어 나르던 이민자에 불과했다. 내가 아는 수많은 자수성가한 사람들 역시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들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효과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성공하고 싶다는 소망만 품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 목표와 함께 이룰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품고 죽기 살기로 노력한 사람들일 뿐이다. 성공도 기술이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할 이유를 가지고 핑계를 준비하고 있다. 너무 작은 목표에 만족하거나 쉽게 포기한다. 건강 문제, 학교, 불경기, 나이, 성별, 가족 문제를 들먹이며 핑계를 준비해 놓는다. 내 탓이 아니라 남이나 사회 탓으로 자신의 초라함을 가리려 하지만 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할 이유란 없다. 유일한 이유라면 그것은 그의 마음일 뿐이다. 마음을 바꾸면 모든 일이 바뀌기 시작한다. 자기 자신을 믿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위해 일어선다. 무언가 배울 시간이 없다면 집에서 책을 읽으면 된다. 회계학이 궁금하면 회계학 책을 20권 정도 읽어보라. 물리학 역시 그렇게 해보라. 나는 엑셀도 코렐 드로우도 하물며 농사도 그렇게 배웠다. 성공하고 싶다면 닮고 싶은 그 사람을 찾아가 물어라. 나보다 뭔가 잘한 사람이 있다면 만나자고 부탁하고 찾아가라. 선배면 더 좋고 후배라도 부끄럼 없이 배워야 한다. 성공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라.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 기꺼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묻기만 해도 지름길을 알려줄 텐데 지도를 들고 동서남북을 찾으며 세상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제 여러분이 내일부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 도전한다면 결과는 두 가지뿐이다.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이다. 성공하면 그 길로 계속 가면 된다. 만약 실패해도 좀 더 현명한 사람이 되어 다시 도전하면 된다. 손해볼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공했거나 더 현명해졌을 뿐이다. 단지 행동하지 않을 때만 손해가 있을 뿐이다. 지금 즉시 목표를 정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바란다. 오늘 하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90%다. 즉시 해야 한다. 총각 내 야채 가게를 운영하는 이영석 대표는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라는 문구를 셔츠에 박아서 입고 다닌다. 즉시 실행하는 사람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하는 사람치고 즉시 행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리고 습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습관은 10년에 걸쳐 이룰 성공을 단 3년으로 단축시킬 수도 있다. 또 다른 제자 중에 조스 떡볶이와 바르다 김 선생을 운영하는 나상균 대표는 바르다 김 선생을 런칭할 당시 그 김밥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하나하나 상상해 그림으로 그려보기까지 했다. 햇빛의 질감과 직원들의 대화 소리, 참기름 냄새, 분주하며 행복한 고객들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상상했다고 한다. 나 역시 2005년 여름 휴스턴의 첫 번째 스노폭스 매장을 오픈하던 그날 저녁 미국 지도를 펼쳐놓고 형광펜으로 점 300개를 찍었다. 미국의 대형 도시마다 점을 찍었다. 다음 날이나 주말, 다음 달이 아닌 바로 그날 밤에 300개의 점을 찍으며 300개 매장을 가진 사업가로 나 자신을 만들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리고 상상했다. 점포가 300개면 어떤 계약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며 본사는 어떻게 생겼고 유니폼과 메뉴의 포장 모양, 더불어 내가 어떤 태도로 사업을 해야 할지 세세히 상상했다. 그리고 미국 전체를 먹기로 생각했다. 나는 과일 하나를 따러 미국에 온 사람이 아니라 나무 전체를 뽑을 작정을 하고 미국에 온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생존하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뿐 아니라 내 인생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로 작정했다. 나의 삶은 나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 바로 이 점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일 것이다. 위대한 현인들이 남긴 생각에 대한 표현에도 그 점은 나타나 있다. 우리가 생각을 제대로 변화시킬 때만 다른 것들이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황금은 땅 속에서보다 인간의 생각 속에서 더 많이 채굴되었다. 나폴레온 힐, 작가. 인생은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렐프 월도 에머슨, 사상가. 우리는 오늘 우리의 생각이 데려다 놓은 자리에 존재한다. 우리는 내일 우리의 생각이 데려다 놓을 자리에 존재할 것이다. 제임스 앨런, 작가. 작은 생각만큼 성취를 제한하는 것도 없다. 자유로운 생각만큼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도 없다. 윌리엄 아스워드, 언론인. 위대한 생각을 길러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생각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지 못한다. 벤저민 디즈레일리, 영국 총리. 사람들은 스스로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카렌 포드, 영화배우. 자신이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누군가가 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당혹스러운 일은 없다. 샘 유잉, 시카고 화이트삭스 야구선수. 진실하고 고결하고 정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평판이 좋은 것이면 어떤 것이든 만일 그것에 어떠한 미덕이나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에 관하여 생각하라. 사도 바울. 생각하라. 생각은 공짜다. 호아킨 모렌테, 스페인 시사평론가. 그렇다. 호아킨의 말대로 생각은 공짜다. 다행히도 이 세상에 정말 고귀한 것은 대부분 공짜다. 행복하고 돈 많은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하는데 주로 시간을 쓴다. 실제로 내가 만나본 많은 이들이 그랬다. 지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나 가족의 건강 또는 자신이 원하는 건물, 사업체, 권력에 대해 거침없이 이야기하며 그것을 이룰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자신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그 일을 이룰 방법을 찾고 있었다. 분명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골몰하게 생각했다. 그러니 누군가와 의견을 나누고 묻고 해결하려 든다. 설령 누군가 안 된다고 해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 오히려 매번 부정적인 사람과는 절교도 서슴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안 된다는 말을 귀담아 들었다면 현재 가진 것 중 값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거란 사실을 말이다. 그러니 언제나 낙관적이며 긍정적이고 포기를 모른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하면 더더욱 방법을 찾으려 애쓴다. 남들이 포기한 일을 성취할 때만큼 통쾌한 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반면 불행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 대부분은 성공한 사람과는 반대의 시간을 쓴다. 그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것과 현재의 문제거리들, 그리고 누구 탓을 할지 생각한다. 사회를 욕하고 정치인을 나무라고 특정 연예인 흉을 보거나 친구들을 조롱한다. 그들이 이런 일에 시간을 쓰는 사이 성공한 이들은 투표를 하거나 발전적인 일에 참여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공부에 매진한다. 결국 성공한 사람은 미래를 어떻게 만들까 생각하고 불행한 사람은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생각한다. 인종차별주의는 가진 것이 혈통밖에 없고 여성차별주의자는 가진 것이 고추밖에 없고 국수주의자들은 가진 게 주상밖에 없고 실패한 사람은 왕년을 들먹거린다. 그들에겐 가진 것이 과거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마음속 생각의 위대한 능력을 믿기 바란다. 마음에 떠도는 생각과 저 먼 우주 끝에 있는 별은 모두 똑같은 우주 에너지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개인의 가치는 우주의 모든 가치와 같고 한 사람의 생각의 힘은 저 우주의 모든 힘과 같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은 그것이 무엇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의 업을 만들고 운명을 만든다.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 인생의 목표가 없고 자신을 믿지 않으면 꿈으로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다. 자신의 가치가 저 모든 우주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결코 함부로 인생을 살지 않는다. 내가 원하고 원하는 모두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내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기에 함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따라서 항상 밝고 한결같이 성실한 사람이 되며 무언가를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미래지향적으로 변할 것이며 과거의 연연에 후회하거나 과거를 탓하거나 과거를 자랑하며 보내지 않게 될 것이다. 미래에 어떤 이와 살 것이며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일을 하며 얼만큼의 돈을 벌 것인가를 생각하라. 만약 자신의 수입이 지난해와 같고 3년 전과 차이가 없으며 5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지난 시간 미래를 그리기보다 과거에 집착하며 살았다는 증거다. 지난 5년간 그 어느 것도 오늘을 바꾸기 위해 한 일이 없다는 증거다. 반면 지난 5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거나 더 행복해졌다면 그 가치나 행복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원하고 노력했기에 바뀐 것이다. 현재 자신의 상황을 알려면 과거 행동을 돌아보면 된다. 미래 자신의 상황을 알고 싶으면 지금 내 행동을 살펴보면 된다. 이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나 스스로가 얼마나 위대하고 사랑스러운가를 기억하라. 그리고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라.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끝까지 계속하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 이것보다 내게 가치 있는 일은 없다. 3. 당신이 갖게 될 전체 부의 측정법. 수각 이론. 수각은 돌로 만든 조형물로 흐르는 물을 담는다. 산사에 들어서면 수각을 흔히 볼 수 있다. 산에서 흐르는 작은 물줄기를 대롱에 연결하면 한 방울씩 떨어진 물로 돌그릇은 가득 찬다. 산 중턱까지 헐떡이며 올라갔다 갈증이 턱까지 찰 때쯤 한 바가지 떠 마시는 그 물맛은 어디에도 비할 수 없다. 부처님 모신 법당이 마음을 다스리는 곳이라면 절간 옆 수각은 몸을 다스리는 최고의 장소다. 산사마다 샘이 흐르는 곳이면 이런 수각을 만들어 놓는다. 수각은 작은 그릇만한 것부터 사람이 들어갈 만큼 커다란 크기까지 다양하다. 강원도 영월 보덕사와 충남 홍성 용봉사에는 2단 수각이 있다. 수각의 물은 차를 끓이거나 마시기 위함이고 아래쪽 물은 쌀을 씻거나 과일을 씻는 용도로 쓰인다. 수각이 클수록 모이는 물의 양도 많고 자연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마시기에 충분할 정도다. 크기가 작은 경우라도 몇 사람쯤 충분히 마실 수 있다. 수각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부에 대한 생각을 가장 적절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다루는데 미숙한 나머지 많은 돈을 벌어도 모이지 않거나 사라져 결국에는 망하는 일을 심심찮게 본다.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은 있으나 얼만큼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탓이다. 분명한 것은 부의 크기는 자신이 빚어놓은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마치 수각의 크기처럼 말이다. 심한 가뭄에도 수각을 크게 만들어 놓았다면 더딜지라도 결국 물은 한가득 차게 마련이다. 반면 굳이 가뭄이 아니라도 수각의 크기가 작으면 겨우 대여섯 명이 마시면 물은 금세 바닥을 보일 것이다. 돈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마음속 부의 수각이 작으면 항상 돈이 모자라거나 고만고만한 통장 잔고가 유지될 뿐이다. 조금만 경기가 나빠져도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아무리 적은 비용이라도 집안에 돈이 필요하게 돼 여기저기 손을 벌려야 하는 형국이 된다. 사실 급하게 부자가 되면 졸부 티가 난다. 부자가 된 상황을 유세라도 하듯 알리고 싶으니 사치를 일삼고 고급 승용차를 끌며 명품 두르기에 바쁘다. 행동과 품위는 뒤로 한 채 부자의 상징을 두루 갖추려 들기 때문이다. 이런 행동들 모두 부의 수각 크기가 작은 경우라 할 수 있다. 물론 부의 수각을 키우는 일은 어렵다. 하지만 분명 누구나 그 크기를 키울 수 있다. 첫째, 내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해 물건을 사는 습관이 필요하다. 사람은 흔히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으로 착각한다. 고급 승용차는 원하는 것이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비싼 요리와 고급 와인은 원하는 것이지 필요한 것이 아니다. 화려한 정원과 고급 대리석 집은 원하는 것이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고급 시계는 원하는 것이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명품 가방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모든 비용을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으로 구분해 지출하게 되면 부의 수각은 몇 배로 커진다. 둘째, 이자의 무서움을 아는 것이다. 사업으로 큰 돈을 벌거나 장사로 많은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은행 이자를 가볍게 생각한다. 지점장이 찾아오거나 은행 창구를 거치지 않고 따로 마련된 룸으로 안내되니 그 재미가 쏠쏠하다. 그렇게 은행을 우습게 보기 시작한다. 돈을 빌리고 내는 4~5%쯤의 이자가 우습고 내 돈 너 1%도 안 되는 이자 받는 일을 가스롭게 여긴다. 결국 돈을 함부로 빌리거나 투자를 해도 위험성이 큰 자산에 몰아넣는다. 은행이자 0.25% 차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거나 내가 이자로 주는 돈 5%가 얼마나 큰 돈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재산은 결국 은행이 가져가게 되어 있다.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번다는 건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업이 언제나 혹연길 수 없는 노릇이다. 반면 원금이 보장되는 은행 상품은 그 이율이 작아도 손실이 없다. 장기적 관점에서 자신의 수입을 안전지대로 옮겨놓는 일에 깊은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알아도 당신의 수각은 다른 사람보다 100배 이상 커진다. 그렇게 수각을 키웠다면 물이 찰 때까지 오롯이 기다려야 한다. 물이 다 차지 않은 상태로 마구 써도 안 되고 적당하다는 생각에 물기를 돌려서도 안 된다. 수각을 모두 채운다는 건 수각에 들어오는 물보다 퍼내는 물을 적게 한다는 뜻이다. 저축을 하고 부채를 완전히 없애고 세금이 밀리지 않게 하며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을 적게 만들어 생활해야 한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결코 수각에 들어오는 물보다 흘러내보내는 물이 많아서는 안 된다. 물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부족함에 맞춰 물을 써야 할 것이다. 장마 때 쓰는 버릇으로 가뭄에도 같은 양의 물을 쓴다면 애써 키운 수각이라도 물은 말라버린다. 그러니 현재 자신이 가진 부보다 4분의 1 정도 버는 사람처럼 소비 수준을 지키라 조언하고 싶다. 현재 자신에게 버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사치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그리고 이것을 평생 습관으로 유지하기 바란다. 셋째, 수각을 채우고 난 뒤 밖으로 흐르는 물의 관리다. 차고 넘치는 물이라고 아무렇게나 흐르게 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넘치는 물은 산새나 작은 짐승이 마실 수 있게 돕고 수국꽃밭이나 풀밭과 곡식이 자라는 논과 밭을 지나야 한다. 그렇게 수각을 빠져나간 물은 다른 생명을 이롭게 하는 곳으로 흘러야 한다. 결국 돈이 올바르고 가치 있는 일에 써야 한다는 말이다.
배우자가 충분히 만족할 만큼 분배와 소유가 이루어져야 하고 넘치지 않을 정도에서 궁하게 살지 않도록 자녀에게도 나눠줘야 한다. 부모를 편히 부양하고 형제들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아끼지 말아야 한다. 거기에 더해 함께 일하는 직원이나 주변인들이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밖에 있던 부를 내 안의 수각으로 들어오게 만든 건 과거 자신의 행동이지만 나에게서 흘러 세상에 나간 재물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그 이로움을 통해 다시 내가 이로워지는 건 지금 행동의 결과다. 만약 이런 이로운 행위를 멈춘다면 언젠가 내게 들어오던 수각의 물은 멈추고 말 것이다. 위는 위대한 일을 해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에 위대해지는 것이다. 부자가 부를 모으는 것은 복권에 당첨되거나 유산을 상속받아서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소박한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건전지나 우산 같은 작은 물건이라도 매번 두고 다니며 새로 사지 말라. 영수증을 챙겨 주차비를 내지 않게 하라. 평소에 먹지 않는 팝콘을 영화관이라고 살 이유는 없다. 다 쓴 물건은 제자리에 두고 2번 찾게 하지 말라. 돈은 빌려주지도 빌리지도 말라. 사치하고 싶으면 이 돈이 늙은 부모에게 얼만큼 유용할까 생각해 보라. 트렁크에 넣어둔 마르지 않은 텐트는 결국 일회용이 된다. 음식이 다 나온 후에 다른 음식을 시켜도 늦지 않다. 더 받아와서 남은 케첩은 돌려줘라. 치약은 지금 쓰던 양의 반만 써도 충분하다. 최소 한 달은 혼자 운동해보고 할만하면 체육관을 끊어라. 술집에서 허세 부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요트나 별장은 친구가 사게 하라. 낚시, 등산, 스킨스쿠버, 골프, 자전거는 먼저 좋아해라. 장비는 나중에 사라. 과식하지 않고 대신 좋은 음식을 먹어라. 이것이 당신의 수각을 키우는 습관이다.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평생 편안한 부자로 살게 될 것이다. 당신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가? 나는 얼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자신의 마음속 부의 수각 크기에 달려 있다. 4. 부는 부의 속성을 이해하는 자에게 안긴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부자가 되면 그 부를 다스릴 만한 지식을 배울 기회가 없다. 그런 경우 부는 급격히 사라진다. 어떤 사람은 부를 자랑하기 위해 사치를 한다. 명품으로 휴가마도 태도가 따라오지 않아 품위가 없다. 어떤 이들은 중독자가 된다. 비싼 운동, 고급 와인, 성적 쾌락, 심지어 마약까지 흥분에 몸을 맡긴다. 어떤 이들은 그것으로 권력을 잡으려 한다. 정치인들을 후원하거나 매수하고 직접 정치에 뛰어들거나 권위 있는 자리를 돈으로 사려고 시도한다. 이런 태도들은 돈이 좋아하지 않기에 돈은 곧바로 그 사람 곁을 떠나간다. 이런 사람들이 얻은 일시적 행운은 잠깐의 달콤함을 줄 수 있으나 결국 그에 상응하는 쓴맛이 곧바로 따라온다. 한번 돈을 가져본 사람은 가난을 지극히 무시하여 그가 행복이라 부르는 잘못된 행복을 따라다닌다. 하지만 그건 가난의 꼴일 뿐이다.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은 다른 능력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행운, 유산, 노력 등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부자로 사는 것은 순전히 세상 순리에 대한 공부다.
간혹 부자가 된 사람 중에 부도덕한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것을 따라하거나 부러워하면 안 된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모두 뿌리를 내리는 건 아니다. 척박한 땅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모두 죽지 않듯 몇몇이 전부를 대신하지 않는다. 덕을 품지 않은 부자는 그 부 안에서조차 빈곤과 불행, 그리고 불안을 겪는다. 때론 부를 이용해 벌린 모든 비도덕적 행동에 대한 결과가 하나하나 되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신이 부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의 소유자가 아닌 부의 관리자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내가 이룬 뭔가는 모두 어떤 인간 관계의 결과물이다. 내 모든 행동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부에 영향을 미친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이룬 것을 유지, 개선, 확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세상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 거울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는 어떤 모습으로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것은 인과 관계의 상호작용에 따라 빈틈없이 움직인다. 사소한 생각 하나, 사소한 행동 하나가 톱니처럼 이어지고 연결되어 결과를 만들고 변화를 불러온다. 부는 간혹 몰려다니는 버릇이 있어 누군가의 품에 안길 때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품에 계속 있을 수도 곧바로 떠날 수도 있다. 부는 중력처럼 커질수록 모이는 속성도 있고 옳은 가치 외엔 자신보다 가치 있는 꼴을 보지 않으려 하는 속성도 있다. 거지만 꼴을 보지 못하며 푼돈을 우습게 대하면 목돈을 데리고 나가고 사치와 폼 재는 데 자신을 사용하면 한날 아침에 집을 나가버린다. 대신 사랑 하나 자랑하지 않고 작으나 크나 아껴주고 가끔씩 좋은 곳에 보내주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면 절대 떠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를 데려와 함께 산다. 부도 바른 행동, 평화, 온유, 선의, 순수, 사랑 등을 따라 움직인다. 따라서 급하게 부자가 된 사람은 항상 절제하고 겸손해야 하며 부를 앞에 내세워 세상과 싸우는 방패로 만들지 말고 자신에 앞서서 보호해야 한다. 부를 인격체처럼 생각하면 내가 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매 순간 혹은 모든 영역에서 저절로 답이 나올 것이다. 5. 달콤한 고통. 후배 하나가 내 부추김에 힘입어 LA 유명 몰에 매장을 하나 열면서 많은 공부를 했다. 그 과정이 가혹해서 안쓰러울 정도였다. 어떻게 지내냐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이 고통이 약간 즐거운 단계에 들어왔다는 것이어서 쓴 웃음을 지은 적이 있다. 영어 표현 중에 sweet pain, 달콤한 고통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마사지를 3개 받으면 아프지만 시원한 느낌이 들 때 같은 것이다. 고통은 일정하게 찾아오면 익숙해진다. 가끔 조카 딸들이 드문드문 자란 수염을 뽑겠다고 덤비는 일이 있는데 처음엔 정신이 번쩍 날 정도로 따갑다가도 익숙해지면 잠을 잘 정도가 된다. 모든 고통은 이처럼 익숙해진다. 때론 익숙한 고통이 쾌락이 되기도 한다. 어려운 일이 계속 이어지면 처음은 놀라고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할만하다는 생각도 들고 자신감도 생긴다. 여러 번 망해보면 창피스럽긴 해도 나름 이력이 붙기 마련이다. 사실 실패에 대한 고통보다 무언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고통이 몇 배 더 클 때가 있다. 그래서 단순한 실패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달콤한 고통이 되고 만다.
만약 인생에서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인간의 인식 체계가 생겨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고통은 우리를 변하게 하고 방어하게 하고 생각하게 만들므로써 우리를 발전시킨다. 만약 우리 몸에 상처가 나고 질병이 생겼는데 고통이 없었더라면 대부분 쉽게 죽었을 것이다. 다행히도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다행히 그것을 이겨내는 일들로 가득 차 있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은 어제를 힘들게 보냈다. 그리고 오늘도 힘들게 보낸다. 내일도 고통스러울 것을 알지만 모레는 아름답다고 믿는다. 그러나 어제도 오늘도 힘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내일이 무서워 고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늘 끝내고 만다. 인생에서 쉽고 편하게 이루어진 성공이란 없다. 그런 성공은 아직 성공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이 주거나 상속받은 성공은 끝이 좋지 않은 것이다. 모든 참된 성공은 고통과 시련을 통해 강해지고 결속되며 가치를 지니게 된다. 애벌레가 번데기에서 탈피하지 않고서는 나비가 될 수 없다. 이 우주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누구든 흔들리며 간다. 빛조차도 중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휘어져 다니듯 누구든 고통을 벗어나 살아갈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 상당히 많은 고통은 위장된 고통이다.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가 말했듯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안 해도 그만인 사소한 것이고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나머지 4%는 우리 힘으로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불과 4% 때문에 나머지 96%까지 걱정을 더하며 사는 것이다. 위장된 고통을 제거하기만 해도 진짜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한결 가벼워지고 능숙할 수 있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세상을 바꾸느니 내가 바뀌는 것이 빠르고 쉽다. 정말 고통을 받고 싶지 않다면 단 하나의 방법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대로다. 그러니 고통을 즐겨라. Sweet pain. 6. 제 꿈은 100억을 버는 것입니다. 한 강연장에서 질문을 하던 20대 초반 젊은이가 자신의 꿈은 100억 자산가가 되는 것이라고 밝히자 관중들 사이에서 살며시 웃는 소리가 났다. 기분 나쁜 비웃음은 아니었다. 다만 믿기지 않는다는 암묵적 동의에 대한 반응이었다. 나는 그 젊은이를 불러일으켜 세우고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되물었다. 지금은 네, 저는 현재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자 청중의 웃음소리는 조금 더 커졌다. 이 젊은이가 대단한 허풍쟁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나는 그대로 젊은이를 세워둔 채 이렇게 설명했다. 자, 100억을 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0억을 버는 일입니다. 10억을 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1억을 버는 일입니다. 1억을 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000만 원을 모으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1,000만 원을 모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 청년이 답했다. 네, 자신 있습니다. 나는 그를 연단 위로 올라오게 한 뒤 스위스제 몬데인 시계를 풀어 채워줬다. 그리고 나중에 100억 자산가가 되면 그때 이 시계를 풀어 당신과 똑같은 젊은이가 나타나면 전해주라고 말한 뒤 내려보냈다. 뒤돌아 내려가는 그 청년의 어깨 너머 가득 찬 자신감이 보였다. 사실 모든 목표는 조각 냈을 때 쉬워진다. 아무리 커다란 목표도 시작 지점에서 세분하면 도전할 만한 목표로 수정된다. 특히 돈에 관련된 목표는 더더욱 쉽다.
천만 원의 1000배가 100억이다. 하지만 돈의 힘을 알고 나면 의외로 달성 가능하게 보인다. 예를 들어 천만 원을 모을 때마다 들이는 힘의 크기가 100이라고 가정해 보자. 1억이 되기 전까지 매번 천만 원을 모을 때마다 똑같이 100의 힘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1억이 모이고 나면 천만 원을 모으는 때 들이는 힘은 50으로 줄어든다. 결국 500만 원을 모으는 힘 정도만 들이면 된다. 그렇게 모인 돈이 10억이 되면 이제 천만 원을 모을 때 100만 원을 모으듯 쉬워지고 나중엔 10만 원을 모으듯 쉬워지게 마련이다. 돈이란 숫자상 의미로는 처음에 천만 원이나 목표 마지막에 천만 원이나 같은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돈의 특성 자체가 중력과 같아서 무게가 많아질수록 주변을 빨아들이는 특징을 지닌다. 1억의 돈이 천만 원을 만들어내는 힘보다 10억의 돈이 천만 원을 만들어내는 힘이 10배 이상 세다. 그러니 이 젊은이가 처음 천만 원을 잘 모은다면 그 돈을 절대 잃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그렇게 1억만 잘 만들 수 있다면 100억을 만드는 일은 결코 허망한 목표가 아니다. 내 주위엔 이런 열정 가득한 젊은 친구들이 수없이 많다. 20대 젊은 친구인 오창민 군이나 현 직장인인 홍서진 씨는 각각 100억이 목표다. 이성천 군은 매장 10개가 목표다. 이정교 군은 매일 1억씩 365억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직원 10명 남짓의 현재 회사 규모에서 믿기지 않을 만한 매출 목표다. 강원호 군은 목표를 일조로 수정했다. 현재 매출의 무려 20배에 가까운 목표다. 성공하게 되면 친구들 45명을 데리고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다. 체육관을 운영하는 김현진 군은 500억, 허진숙 대표는 500억, 또는 100만 부의 책을 파는 목표 등 현실적 세계에서 일반인들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제 성장률 3%나 물가 상승률 5%보다 많이 성장하면 추락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매년 10%만 성장시킨다 해도 멋진 목표인데 이들은 어떻게 수배, 수십 배, 수백 배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도전 과제로 삼을 용기를 갖는 걸까? 이들에겐 목표를 세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정교 군은 주로 홈쇼핑을 통해서 제품을 파니 하루에 1억 원 판매로 목표를 세분화한 것이다. 현재 홈쇼핑에서 1억 매출은 그다지 큰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목표란 정확해야 한다. 물론 정확한 목표라고 모두 달성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확한 목표를 갖고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그렇게 정확한 목표가 없었더라면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 말했다. 결국 정확하지 않은 목표는 달성된 적이 없다. 목표가 어디에 있고 그곳에 가기 위해 매일매일 무엇을 했는지 자문해야 한다. 목표를 세분해도 도전하지 않으면 목표는 그저 꿈이다. 꿈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하나 조각내어 부셔버려야 한다. 목표는 커도 좋다. 아니, 커야 한다. 작은 목표는 작은 성취감을 주지만 큰 목표는 이루고 나면 자신의 극대화된 가치를 보게 된다. 커다란 목표를 가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비전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이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순간 자신은 남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것 중 하나는 남들이 모두 안 된다고 말리거나 포기한 일을 이루는 것이다. 커다란 목표는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어딘가에서 항상 그 일을 이루고 있다. 그 사람을 나로 만들면 된다. 내가 되면 된다. 이렇게 한번 이루어내면 그동안 잃었던 모든 신용을 단번에 가져올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신용까지도 받아낼 수 있다. 결국 목표를 이루는 가장 큰 장애물은
그 크기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인가다. 그 목표를 세분해서 이뤄가는 동안 실증 내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굳건히 걸어갈 것인가의 문제다. 주저하지 않고 차근차근 전력을 다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른 길을 찾는다는 것은 핑곗거리를 찾아 포기할 생각을 하는 망설임일 뿐이다. 목표를 어떻게 이룰까에 대한 고민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의 의지를 스스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목표로 가는 지름길은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꿈이나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목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 꿈을 종이에 적어라. 꿈은 종이에 적으면 목표가 되고 그것을 자르면 계획이 되고 계획을 실현하면 현실이 된다. 목표를 작게 조각내어 매번 성공하라. 그것이 버릇이 되면 어느새 큰 성공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7.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얼마나 오래 했는가? 나는 줄기차게 그 사람의 크기는 그 사람의 생각의 크기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이 크기를 실제로 현실에서 만들어내는 도구는 끈기와 기계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생각을 현실화할 수 없다. 평범한 사람도 끈기가 있으면 비범해지고 비범한 사람도 끈기가 없으면 평범한 사람이 된다. 끈기는 모든 것을 이겨낸다. 세상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보상한다. 기회는 항상 다시 돌아오는데 끈기가 없으면 돌아오는 것을 보기 전에 그만두게 된다. 이회수의 존버 정신, 존나게 버티는 정신은 존중받을 만하다.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성공과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는 개인적 품성이라면 나는 당연히 끈기를 첫 번째로 본다. 업무 지시를 받은 직원들 중에서 상대 거래 회사가 저희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라고 단순히 상황을 알리며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과 이번 제안에 거절했으니 다른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일의 성과 차이는 전혀 다르다. 끝까지 해내려는 의지가 있음을 상대가 알면 함부로 버려두지 않는다. 싸움에서 내가 아무리 힘이 강해도 상대가 이 싸움에서 죽기 살기로 마음먹고 덤비면 이길 방법이 없다. 내가 그를 실제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오히려 상대를 존중하거나 달래야 한다. 끈기는 성공을 잡기 위한 위대한 무기다. 끈기를 대신할 만한 것은 거의 없다. 똑똑한 사람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천재라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똑똑하고 천재적이고 재능이 많고 돈이 많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도 낙오자들이 수두룩하다. 모두 끈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능력의 다른 말은 끈기다. 언젠가 울타리를 잠그는 열쇠를 잃어버려 자물쇠를 부셔야 할 일이 생겼다. 망치로 10번을 내리치고 20번을 내리쳐도 꼼짝을 하지 않았다. 작은 망치로 상업용 대형 자물쇠를 부셔서 연다는 것은 어림도 없어 보였다. 마사지 받는 것처럼 자물쇠는 태연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에 서너 번 쳐보고 포기할 것이고 일부는 20번쯤 하다가 그만둘 것이다. 내가 끊임없이 쳐본 이유는 망치가 부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망치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그만두면 안 된다. 결국 100번 가까이 치자 한 방에 후두둑 자물쇠 고리가 부서졌다. 끈기 있는 작은 반복에 대형 자물쇠도 버틸 재간이 없었던 모양이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거나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당신은 몇 번까지 다시 도전해 봤는가? 대부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포기한다. 그리고 그 포기를 예의, 배려, 적절치 않은 시기, 재도전 등으로 표현하지만 핑계를 다른 말로 표현했을 뿐이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꾸준히 묵묵히 계속하는 것, 이것보다 무서운 힘은 없다.
가장 어려운 것을 가장 쉽게 해결하는 능력이고 가장 쉬운 것 같아도 가장 어려운 일이다. 보통의 경쟁에서는 힘이 강한 자가 이긴다. 그런데 힘이 강하다는 뜻은 외적 덩치나 자산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얻어맞더라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내적 결심을 말한다. 그 정도면 잘했어 라는 말을 듣기 바란다면 무언가를 이룰 생각은 포기해야 한다. 나는 꿈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다.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얼마나 오래 했는가? 누군가가 꿈을 가져다 주길 바랐거나 우연한 요행이 생기기 바랐다면 틀린 생각이다. 그런 사람은 나는 꿈이 있었다라고 말하며 살게 될 뿐이다. 성공한 사람에 대한 평가 중에 운, 기회, 용기, 단호한 결정, 재능으로 불리는 모든 요소 뒤엔 끈기가 버티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 한 방, 모퉁이 끝. 기절 직전까지 자신을 몰아본 적이 있는가? 절대 느린 것을 염려하지 마라. 멈추는 것을 염려하라. 좋은 사람은 계속 성장한다.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면 절대로 버리지 마라. 그러나 멈추면 살펴라. 멈추면 썩는다. 썩으면 주변까지 상하게 한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멈춘 사람은 상한다. 그러니 고개를 번쩍 들고 세상을 똑바로 보고 굳건히 달려나가라. 인생이란 불가능한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만으로도 부족하다. 실패한 것을 후회하기엔 시간이 없다. 이루고 싶다면 싸워 이기면 된다. 이기지 못하겠으면 노력하면 된다. 노력하기 싫으면 포기하고 인정하면 된다. 기계가 있는 사람은 포기하기 싫어한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긴다. 이긴 자는 이룬다. 끈기와 기계만 가지면 누구든지 성공한다. 꿈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말라. 꿈은 다리가 없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꿈은 절대로 도망치지 않는다. 꿈은 다리가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나아가라. 한 걸음 한 걸음 끊임없이. 8. 위험을 감수하는 자들. 인간의 특징 중 하나는 위험에서 멀리 떨어지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 주변은 반대로 위험을 가까이 하려는 자들로 언제나 우글거린다. 그들 중에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 재산을 털어 아무 경험도 없는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단돈 100만 원을 들고 동남아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한 사람도 있다. 망한 비즈니스를 겁없이 인수하거나 늦은 나이에 암벽 등반을 시도하고 신상품을 개발하기도 한다. 나는 그들 사이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짜릿하다. 이들과 공감하고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교류할 때 위험은 안정과 자유를 확보하기 때문이다.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로 인해 인생은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뿐이다. 스티븐 코비는 인간의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이 없는 삶이라고 말했다. 나는 주식을 살 때 집중 투자를 선호한다. 하나의 주식에 전액을 쏟아붓는다. 흔히 말하는 투자 방식이 전혀 아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위험한 투자 방식이다. 그렇다고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다. 분산 투자란 자신이 뭘 하는지 모르기에 위험을 나누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 회사에 대해 오래 깊이 알고 있으면 모르는 10군데에 투자하는 것보다 낫다. 위험을 이해할 때 위험이 사라지는 원리다. 모든 위대한 결과는 대부분 위험을 무릅쓴 결과다. 위험을 거치지 않은 대가는 작고 보잘것없으며 쉽게 사라진다. 나는 위험을 감수하는 자들이야말로 인생의 선생이라고 느낀다.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사람들이야말로 열매를 먹을 자격이 있다. 원래 인생은 전체가 위험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런 인생에서 위험을 거부하고 위험을 피해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며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위험이란 칼과 같아서 나를 잡으면 다치지만 손잡이를 잡으면 멋진 도구가 된다. 하지만 위험하다고 피하기만 하면 상처가 날 수밖에 없다. 인생에 두려운 것도 없고 배신도 없었고 모욕을 당하거나 굴욕적인 날들도 없었다면 그는 한 번도 위험을 감수해 본 적이 없다는 뜻이다. 내가 위험을 감수하거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위험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위험 속에는 기회라는 보물과 변화라는 보물, 그리고 보상이라는 보물이 있다. 인생의 기회를 얻고 이를 통해 변화하고 보상을 얻는 모든 일이 하나의 콩깍지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나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중대하고 시급한 결정을 내린다. 이런 결정들은 나와 내 주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때에 따라 채 1분도 안 되는 경우도 흔하다. 이런 결정들이 하루에 수십 개씩 이어지는 일도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결정들이 모두 위험을 회피하는 방향으로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100억짜리 임대 계약이라든지 수백억이 들어가는 신규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나라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일, 다른 도시에 많은 매장을 동시에 열어야 하는 일 등은 경중에 따라 회사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존폐를 결정할 만큼 중대한 사안들이다. 만약 이런 일들에 대한 결정이 위험을 회피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간다면 이런 안건 자체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큰 조직이라도 위험 회피를 우선으로 하는 결정들은 조직을 진취력이 사라지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자에 불과하게 만든다. 마치 쥐도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사자와 같다. 그런 사자라면 결국 굶어 죽게 돼 있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유일한 가치는 신중을 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중을 기하는 것 중에 위험을 정면 돌파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신중을 기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을 많은 일을 위험과 함께 결정해 나간다.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안전이 최고의 위험 대비라고 생각한다. 마치 생선에서 콜레라균이 발견됐다는 소리가 들리면 모든 해산물 식당이 포탄을 맞는 식이다. 그러나 실상 콜레라균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식당을 찾아가다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 수보다 적을 것이다. 비행기 사고가 무서운 사람들은 연간 비행기 사고로 죽은 인원보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암으로 사망할 위험 때문에 그을린 고기를 가려 먹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집으로 간다면 위험을 심각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위험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면 더 큰 위험에 우리를 내몰게 될 뿐이다. 인간의 보편적 위험을 제거하려는 안전 욕구 때문에 수많은 보험과 공공정책, 의료 정보들이 난무한다. 전기용품의 보증기간을 포함해서 어린이 안보험, 유기농 식품, 방염 커튼, 이중 창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생겨났다. 문제는 이렇게 모든 위험을 배제하려는 사람들이 위험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사람들에 비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들도 결국 모두 죽는다. 오히려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더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며 그 열매를 즐기는 삶을 유지하고 있다. 한 영역에서 자리를 차지한 그 어느 누구도 위험을 배제하는 삶으로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은 없다. 내가 아는 어떤 부부는 젊어서 대기업을 다니다 샌드위치 체인점을 오픈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모든 실패 가능성을 세세히 조사했다. 무려 수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내린 결론은 위험성을 재료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차라리 그 돈을 은행 정기 예금에 넣는 것이 낫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리먼 사태 당시 은행이 붕괴하는 것을 보며 그 부부가 제로 위험성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을지 사뭇 궁금해졌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위험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새로 정립해야 한다. 이 판단 기준이 바뀌면 직업이나 생활, 정치, 신념마저 바뀐다. 완벽한 안전지대란 없다. 이를 알면 스스로 안전지대를 만들기 위해 위험과 당당히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슈퍼리치 김승호 저자의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1장 부를 이루는 길. 남은 하루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